2차 실기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실기시험을 대비해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만을 모아놓았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 2차 실기 대비 이론과 문제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강의입니다. 집단 직업 상담의 장점입니다. 여러 명 한꺼번에 하니까 당연히 시간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하죠. 두 번째, 이건 일종의 군중 심리 생각하셔도 비슷한데 내담자들이 개인 상담보다 결과를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서로 내용을 공유하기도 하고 상담하기도 하기 때문에 직업 성숙도가 낮은 사람들한테 더 적합한 경향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서로 공유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인데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고요. 개인 상담이 줄 수 없는 서로 풍부한 학습 경험이 제공이 되고요. 구체적인 실천의 경험과 현실 검증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단점이요. 여러 명이 하니까 당연히 비밀 보장 어렵고요. 당연히 여러 명이니까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면의 심리를 다루기가 어렵고 개인의 문제를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즉 개인 상담이 이게 더 적합하다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적합한 집단을 구성해야만 합니다. 구성이 나쁘면 결과가 안 좋아요. 그래서 집단 구성이 어렵다. 이게 단점입니다. 실업자의 정의요. 딱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15세 이상, 두 번째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 세 번째 일이 주어졌으면 취업 가능, 네 번째 하지만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못한 사람. 다시요. 15세 이상, 4주간 적극 구직, 세 번째 일이 주어졌으면 취업 가능, 네 번째 수입이 있는 일을 실제로는 하지 못한 사람. 이게 실업자의 정의예요. 실업의 유형 네 가지입니다. 경기적 실업,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 요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경기적, 마찰적, 구조적, 계절적. 실제 문제는 발생 원인과 대책을 물어보는데 사실 알고 보면 발생 원인만 제대로 알고 나면 대책은 1대1로 따라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경기적 실업은 불경기로 인해서 수요가 감소했고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노동 수요도 감소한 거예요. 즉 수요 부족이 원인인 게 바로 수요 부족 실업, 경기적 실업 요거 하나고요. 나머지는 다 수요 부족과 관계없는 비수요 부족 실업입니다. 요거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당연히 원인이 수요 감소니까 대책은 총수요 확대에 해당되는 겁니다. 두 번째 마찰적 실업이요. 구직 과정 중에 임시적으로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실업이고요. 원인은 직업 정보 부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책은 당연히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요. 특징은 단기적이라고 그랬죠. 직업이 이동 중이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사직한 거니까 자발적인 실업이에요. 다시 자발적이고 단기적인 실업입니다. 반면에 구조적인 실업은 반대말이죠. 비자발적이고 장기적인 실업이에요. 구조적인 원인은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옛 직업과 직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려면 결국은 교육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직무에 맞춘 새로운 사람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비자발적이고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계절적 실업이요. 계절적 비수기가 원인이고요. 대책은 비수기의 근로처, 즉 비수기에 일할 곳을 제공하는 것이 대책입니다.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물어보기도 해요. 공통점은 비수요 부족 실업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차이점은 발생 원인이 차이점이고 특성이 차이점입니다. 자발적 단기적이고 비자발적 장기적. 요게 차이점에 해당합니다. 21년 2회차에 실제 출제된 사례입니다. 비수요 부족 실업에 해당하는 대표적 실업 세 가지를 쓰라고 했으니까 결국 수요 부족 실업에 해당하는 경기적 실업을 제외하고요. 나머지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을 쓰고 설명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직무 분석 방법과 최초 분석법의 핵심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직무 분석 방법에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최초 분석법, 두 번째 그룹 토의법, 세 번째 비교 확인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중 최초 분석법에는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 토의법에는 대입헌법, 브레인스토밍법 이렇게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시험의 출제 유형은요. 첫 번째는 최초 분석법을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최초 분석법 4가지를 쓰고 그 내용을 설명하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요 5가지 중에 임의의 4개를 골라서 쓰시면 돼요. 혹은 직무 분석 방법을 5가지를 써라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거 최초 분석법
말고도 다른 것을 써도 됩니다. 하지만 5가지를 쓰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우리는 최초 분석법 5가지를 써도 모두 다 정답 처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는 최초 분석법에 집중해서 이 5가지를 철저하게 외우고 설명을 기억해 두고 내용을 아는 게 가장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최초 분석법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먼저 최초 분석법이 적합한 경우 언제 필요하느냐의 의미예요. 중요한 단어는 자료가 드물고 데이터가 드물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적을 때 people이 적다는 뜻입니다. 자, 모범 답안식으로 다시 표현할게요. 조사할 직무 대상에 관해서 참고 문헌이나 자료가 드물고, 다시요, 참고 문헌이나 자료가 드물고, 두 번째, 그 분야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없을 때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이 적을 때 이때 최초 분석법을 사용합니다. 직접 산업 작업 현장을 방문해서 분석하는 방법, 이게 바로 최초 분석법입니다. 최초 분석법 5가지는 정확하게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통째로 외우면 힘들고요. 2개씩 묶어서 분할 정복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첫 글자를 딸게요. 관체, 면설, 중요사건법이요. 자, 관찰법과 체험법이요. 이거는 실제 직무 활동을 하는 것을 본인이 직접 체험하든가 아니면 실제 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겁니다. 관찰법, 체험법이요. 두 번째, 면담법과 설문지법이요. 이거는 말로 분석을 해보든가 설문, 즉 글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면담을 통해서 말로 분석하든가 설문지를 하는 것, 면담법, 설문지법이고요. 세 번째, 중요사건 기록법이요. 이거는 중요사건을 중심으로 직무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관찰법, 체험법, 면담법, 설문지법, 그리고 중요사건 기록법입니다. 최초 분석법 5가지에 대한 설명이요. 직업상담사 시험에서 설명하라는 건요. 키워드만 놓치지 말고요. 가장 상식적으로 쓰시면 돼요. 이거 모두 직무 분석 방법이니까 끝은 전부 다 직무를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자, 관찰법이요. 키워드는 관찰이죠. 즉, 작업자가 수행하는 직무 활동을 관찰해서 직무를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체험법은 결국 체험이죠. 즉, 분석가가 스스로 직무 활동을 체험해서 스스로 직무 활동을 수행하면서 직무를 분석하는 거고요. 면담법은 결국 면담해서 직무를 분석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면담하느냐? 조사할 특정 직무의 경험과 전문 지식 그리고 숙련 기술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을 면담해서 직무를 분석하는 방법, 면담법입니다. 설문지법은 설문지를 돌려서 직무를 분석하는 거예요. 설문지를 배부하고요. 직무 내용을 기술하게 해서 그 이후에 직무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중요사건법은 결국 중요한 사건이나 사례를 중심으로 직무를 분석하는 겁니다. 중요한 사건과 사례란 뭐냐? 결국 직무 수행에 결정적 역할을 한 그런 사건이나 사례를 중심으로 직무를 분석하는 방법, 이게 바로 중요사건 기록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중요사건 기록법의 단점 3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중요사건 기록법 대신에 결정적 사건법, 결정적 분석법 혹은 중요사건 기법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중요사건만 바라보니까 일상적 부분이 빠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응답자의 왜곡 가능성, 세 번째는 직무 분석가의 주관 개입 가능성,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답변하면요. 일상적 수행에 대한 지식, 기술, 능력 등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일상 부분이 배제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응답자가 사건의 왜곡을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응답자의 사건 왜곡 가능성이요. 세 번째는 추론 과정에서 직무 분석가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무 분석가의 주관 개입 가능성, 이렇게 3가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21년 실기 1회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기존에는 직무 분석 방법 보통 4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2회 처음으로 5가지를 요청했었어요. 비교 확인법, 대입헌법, 면담법, 관찰법, 중요사건 기록법 이 정도 쓰셔도 되고요. 그 외에 뭐 체험법, 설문지법, 브레인스토밍법 이런 것들도 다 아무거나 선택해서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중에 5가지 단답형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반복 가능한 분량을 만들기 위해 복원된 문제를 모두 동영상에 넣을 수는 없었지만 중복된 개념을 통합해서 핵심 개념을 정리했으니까 이것만으로도 모범 답안을 충분히 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답은 아는데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틀리지 않도록 출제 이력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술형인 2차 실기시험은 손으로 쓰여진 것만 점수로 연결이 됩니다. 눈으로 머리로만 공부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꼭 손으로 키워드를 직접 쓰면서 공부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오직 직상 실기시험 대비가 목적입니다. 간혹 보면 직상 실기시험 준비를 하면서 막 어려운 거 외우고 질문하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시간 보내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여기 행동주의 상담 기법은 기법 3가지를 써라 5가지를 써라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말고도, 여기에 제시한 모범 답안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모범 답안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기억하기 쉬운 거 3개, 5개를 골라서 외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기법 모두 4가지 종류가 있었죠. 뭐냐면 내적 행동 변화, 외적 행동 변화가 있고요. 불안 감소가 있고 학습 촉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4가지예요. 근데 우리 1차 시험 준비를 하면서 알고 있었던 대표 기법 뭐죠? 체계적 둔감법이 있고 토큰법이 있었죠. 체계적 둔감법은 대표적인 불안 감소 기법이에요. 그리고 불안 감소라는 의미는 결국은 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 둔감법은 불안 감소 기법이기도 하고 내적 행동 변화 기법이기도 해요. 자, 토큰법은 우리 학교 가서 참 잘했어 여기서 하면서 도장 찍어주는 거죠. 대표적인 학습 촉진 기법입니다. 학습 촉진을 한다는 건 결국 외적 행동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큰법은 학습 촉진 기법이기도 하고 외적 행동 변화 기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체계적 둔감법과 토큰법을 한번 딱 정리해 놓고 나면 나머지는 한 2개 정도만 더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불안 감소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불안은요, 결국 체계적 둔감법도 그렇지만 불안에 관련한 조건들을 계속 노출시켜서 익숙하게 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 감소 기법의 용어는 다 조건이란 말이 붙습니다. 그래서 반조건, 금지 조건, 이게 불안 감소 기법이고요. 내적 행동 변화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내 뇌 속 활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뇌 속 활동이라는 게 결국 인지 활동이에요. 인지 활동. 그래서 내적 행동 변화 기법은 다 단어에 인지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지적 재구조와 인지적 모델링, 다 내적 행동 변화 촉진 기법이고요. 학습 촉진 기법 공부 잘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모델 보여주고 사회적 모델링, 그 다음에 좋은 조건을 계속 강화시키는 거죠. 사회적 모델링과 강화가 학습 촉진 기법이고요. 외적 행동 변화 촉진은 결국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행동. 그러니까 행동이나 연기 같은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행동 계약, 역할 연기 같은 게 대표적인 외적 행동 변화 기법입니다. 행동주의 상담에서 적응행동 증진기법 3가지를 설명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적응행동 증진기법 혹은 촉진기법이란 곧 학습 촉진기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기억하기 쉽게 우리나라에서는 공부 못하면 부적응행동자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아무튼 학습 촉진기법 혹은 적응행동 증진기법은 바로 토큰법, 사회적 모델링, 강화입니다. 토큰법은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 그에 대한 보상 혹은 토큰을 제시하는 기법이고요. 강화는 행동이 바람직하면 긍정적인 반응, 바람직하지 않으면 부정적 반응을 제시해서 강화시키는 기법이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모델링과 대리학습은 내담자가 모방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기법을 말합니다. 노동 수요 탄력성, 노동 공급 탄력성의 의미는요, 임금이 변화함에 따라서 노동 수요는 얼마나 변하겠어? 임금이 변함에 따라서 공급은 얼마나 변하겠어? 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임금의 변화율에 따라서 노동 수요의 변화율은 얼마나 돼? 임금의 변화율에 따라서 노동 공급의 변화율은 얼마나 돼? 이게 가장 정확한 노동 수요 탄력성, 공급 탄력성의 정의입니다. 이렇게 그냥 적으시면 돼요. 자, 문제는 그러면 우리는 변화율이라는 것만 뭔지를 알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다는 뜻이죠. 사실 알고 보면 우리 변화율이라는 거 우리 직관적으로 엄청나게 잘 쓰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투자했는데 12,000원을 벌었어. 결국은 2,000원을 번 거죠. 그러면 우리 수익률은 얼마나 돼요? 예, 20%예요. 계산도 안 해보고 10,000원 투자해서 2,000원 벌었으면 20%네. 자, 우리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요. 10,000원을 투자해서 12,000원을 벌었으니까 결국 2,000원을 번 거고 10,000원을 투자해서 2,000원을 벌었으니까 2,000원을 10,000원으로 나눈 겁니다. 결국 모든 종류의 변화율은요. 두 개의 차이값, 벌어들인 값, 두 개의 차이값을 최초값으로 나눈 거예요. 두 개의 차이값은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 되고요. 최초값은 변화전값, 최초값으로 나눠주면 모든 종류의 변화율이 계산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노동 수요의 변화율이란 두 개의 차이값, 수요에 관한 두 개의 차이값, 결국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 되죠. 그거를
변화 전값, 노동의 변화 전값으로 나눠주면 노동 수요의 변화율, 즉 분자값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임금의 변화율도 마찬가지예요. 임금의 큰 값에서 차이값을 구하려면 임금의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면 되고, 그거를 변화전 임금값, 최초의 임금값으로 나눠주면 임금의 변화율, 즉 분모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분자 분모 다 구했으니까 노동 수요 탄력성, 노동 공급 탄력성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노동 수요 탄력성 계산의 표준 문제 두 번째 타입입니다. 이 두 번째 타입이 가장 자주 출제되는 형태의 타입입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A 노동조합의 임금 탄력성을 계산하고 B 노동조합의 임금 탄력성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 B 노동조합 중 누가 더 임금 교섭력이 높은지,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를 기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A 노동조합의 경우는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임금이 얼마일 때 얼만큼 일했고, 임금 조건이 이렇게 변했을 때 이렇게 변합니다. B도 똑같아요. 임금이 얼마일 때 얼마 일하고, 임금이 변했을 때 이렇게 일했습니다. 이런 식의 조건이 나오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서술식으로 조건이 나오지 않고 표로 임금이 얼마일 때 얼만큼 일했고, 임금이 얼마로 변했을 때 얼만큼 일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둘 다 똑같은 이야기를 글로 썼느냐 표로 썼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자, 노동수요 탄력성 계산 방법은 다 동일합니다. 자, 무조건 변화 전 임금과 변화 후 임금을 찾아서 적고요. 변화 전 노동 수요와 변화 후 노동 수요를 적습니다. 자, 탄력성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각각의 차이를 최초값으로 나눠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게 각각의 탄력성입니다. 그러면 노동 수요 탄력성은 어떻게 계산해요? 두 개의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서 차이값을 구하고요. 그 차이값을 최초의 값, 변화전 값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0.5를 얻고요. 자, 임금의 변화율은 어떻게 구해요? 임금 마찬가지입니다. 차이값, 즉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서 최초의 값 4,00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0.25를 얻습니다. 그래서 노동수요 변화율과 임금 변화율을 각각 구했으면, 자, 노동수요 탄력성은 그 두 개를 나눠주면 되죠. 노동수요 변화율 0.5를 임금 변화율 0.25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 노동수요 탄력성 2를 넣습니다. B조합의 경우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대로 진행하면 돼요. 자, 변화 전 후 임금을 찾고 변화 전 후 노동 수요를 적어둡니다. 그리고 각각의 차이값을 최초값으로 나눠 주어서 노동 수요 변화율과 임금 변화율을 각각 구하고요. 그게 0.1, 0.1666입니다. 그 두 개를 나누어 주면 0.6을 얻습니다. 자, 그래서 A조합의 노동수요 탄력성 2 큰 값이고요. B조합의 노동수요 탄력성 0.6 작은 값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가 뭐냐? A조합과 B조합 중에서 누가 더 임금 교섭력이 높은가? 라는 게 문제예요. 자,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노동수요 탄력성이 높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임금을 조금만 올려도 노동 수요가 줄어든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냥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해고가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즉 임금 수요, 노동 수요 탄력성이 높으면 해고가 늘어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힘을 못 쓰죠. 자, 그게 팩트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 이제 모범 답안처럼 쓰면 이렇습니다. 노동 수요 탄력성이 작을수록, 즉 비탄력적일수록 임금이 올라도 노동 수요 감소량이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조의 교섭력은 커지고 기업의 교섭력은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노동수요 탄력성 계산 세 번째 타입입니다. 문제가 좀 어려워서 실제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실제 출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일반처럼 노동 수요 값이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고 노동 수요 값이 이렇게 공식으로 나오고요. 두 번째, 최초 임금만 주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노동 수요 임금 탄력성의 절대값을 구하시오. 근로자 수입이 얼마인지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노동수요 탄력성 계산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변화 전과 후의 임금, 그 다음에 변화 전과 후의 노동 수요 값을 정하면 나머지는 그냥 두 개의 차이값의 최초값으로 나누어서 변화율을 각각을 구해서 서로 나누어 주면 그냥 노동 수요 탄력성을 쉽게 구합니다.
그 여태까지 풀었던 게 다 이런 방식이었으니까 이거 자체는 하나도 어렵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 이 문제가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노동 수요를 숫자로 안 주고 이렇게 공식으로 줬어요. 노동 수요는 5,000 빼기 2 곱하기 W 임금 이렇게 공식으로 줬어요. 바로 이 부분이요. 노동 수요는 5,000 빼기 2W 이렇게 공식으로 줬어요. 요것 때문에 어렵게 느끼지만 실제로 자, 첫 번째 변화 전 임금과 변화 전 노동 수요는 요 공식만으로도 쉽게 구합니다. 변화 전 임금 첫 번째 2,000 정해져 있죠? 변화 전 임금 2,000 쓰고요. 변화 전 노동 수요는 얼마예요? 여기 임금이 2,000이니까 여기다 2,000을 대입하면 변화 전 노동 수요는 5,000 빼기 2 곱하기 임금 2,000에서 1,000을 얻습니다. 그래서 변화 전 임금과 변화 전 노동 수요는 굉장히 쉽게 구합니다. 근데 원래 이제 변화 후 임금이 굉장히 좀 어려운데 원래 제대로 풀려면 변화 후 임금을 X라고 놓고 이거를 이 공식에다가 집어넣어서 막 풀어서 해야 되는데 굉장히 쓸데없이 어려워져요. 쓸데없이 어려워지는데 우리 이렇게 쓸데없이 어렵게 풀 이유가 없잖아요. 자, 공식을 잘 줬다는 뜻은 뭐냐면 이 임금에다가 내가 아무 숫자나 집어넣어도 이때 나온 노동 수요 값은 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화 후 임금을 내 마음대로 정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변화 후 임금을 그냥 1,000이라고 내 마음대로 정해버립시다.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그래서 변화 후 임금은 변화 전 임금은 2,000, 변화 후 임금은 1,000이야. 그렇게 내가 가정했어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변화 후 임금이 1,000이니까 변화 후 노동 수요는 얼마예요? 5,000 빼기 2 곱하기 1,000 해서 3,000을 얻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다 풀린 겁니다. 변화 전후 임금과 변화 전후 노동 수요를 다 구했잖아요. 나머지는 다 쉬워요. 노동 수요 변화율, 변화율은 어떻다? 두 개의 차이값, 즉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서 변화 전 값 1,000으로 나누어라. 그래서 2를 넣었고요. 임금 변화를 어떻게 해요? 자, 두 개의 차이값 2,000에서 1,000을 빼고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고 최초값 2,000으로 나누어라. 그래서 계산하면 0.5를 넣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변화율을 서로 나누어 주면 노동수요 탄력성은 노동수요 변화율 나누기 임금 변화율 하니까 4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동수요 임금 탄력성을 구하고요. 근로자 수입은 훨씬 쉽습니다. 근로자 수입은 그냥 임금 곱하기 일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임금 2,000에 일한 시간 1,000. 아까 여기 우리 1,000 구했죠. 그 1,000을 곱해주면 200만이라는 총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22년 실기 3회차 출제 사례입니다. 표준 문제 2번과 숫자 하나 다르지 않고 완벽하게 동일한 문제입니다. 추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책 버전으로 출판돼서 교보문고, 예스24 등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이 불편하신 분들, 인쇄 가능한 버전이나 제약 없는 PDF 버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공지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연재되는 나머지 실기 대비 강좌는 지금 화면 오른쪽에 나타난 재생 목록을 누르면 필요한 부분 선택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준규였습니다.